2024년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아동간호학 3심호 문항입니다. 문제 1. 최근 부모가 이혼한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초기 학령기 자신이 버려질까봐 두려워한다 입니다. 1번. 유아기는 이혼의 복잡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번. 학령정의는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재결합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초기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세계와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히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안정감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를 자신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4번. 후기 학령기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서번. 청소년기 이혼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D. 수두증으로 뇌실복강선트 수술을 앞둔 4세 아동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정답은 놀이를 활용하여 수술 절차를 설명한다 입니다. 4세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이를 사용하여 수술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아동은 수술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가 아동과 함께 의료용 놀이 장난감을 사용하여 간단한 의료 절차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고 수술에 대한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이 나이의 아동들은 아직 복잡한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수술이나 의료 절차에는 일정 정도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아동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의 존재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한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기 3번. 4세 아동에게 수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해하기에도 너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문제 3. 아동의 발달 단계 중 가장 늦게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은? 정답은 자신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또래 집단의 인정이 중요하다 입니다. 이 특성은 주로 학령기 후반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두드러지게 타나며 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집단 소속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시기에 아동과 청소년들은 또래의 의견과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와 신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1번. 보다 이른 발달 단계, 특히 학령전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공동의 놀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보기 2번.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분노 발작이나 저항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유아들은 친숙한 물건이나 루틴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며 이는 자신감과 독립성 발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보기 3번.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특성 중 하나로
이 시기 아동들은 낯선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4. 3세 아동의 한국형 덴버 발달 선별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운 발달일 때 부모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읊은 것은? 정답은 1, 2주 뒤 재검사를 받으세요. 입니다. KDST 지침에 따르면 검사 결과가 정상은 아니고 지연도 아닌 의심 수준일 경우 1, 2주 후 같은 조건에서 다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컨디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자나 보호자의 관찰 오류 등으로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발달이 아직 경계선에 있을 경우 짧은 시간 후 다시 관찰함으로써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기에서 인지검사는 특정 영역만 강조하는 조치로서 덴버 검사는 전반적 발달을 보는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인지검사를 받는 것은 단계 대응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보기 4.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는 신체적 문제는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덴버 검사의 의심 결과 자체만으로 건강검진을 권장하는 것은 비표준적입니다. 이 시기 아동의 90%가 이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며 부모를 부정확한 정보로 안심시키는 비전문적이고 부정확한 설명입니다. 문제 5. 4개월 영에게 실시해야 할 필수 예방접종은? 정답은 BH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입니다. 4개월 영가의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HIV, BA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입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선택접종이나 권장됩니다. 수두는 생후 12에서 15개월에 1회 접종합니다. A형 간염은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 시작됩니다. 일본 뇌염은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 이후, 생백신은 12에서 24개월 사이에 접종 시작합니다. 홍역 볼거리 풍지는 생후 12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합니다. 문제 6. 6개월 연가의 사고 예방에 대한 부모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뒤집기를 함으로 소파 위에 눕히지 마세요. 입니다. 6개월 연가의 주요 발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발달, 뒤집기를 능숙하게 함, 어떤 경우에는 기기 시작하기도 함, 아직 걷거나 가구를 붙잡고 일어서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입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걷기 시작하는 시기는 12개월 전후입니다. 기어다니는 주 연령은 7에서 10개월입니다. 생후 4개월경부터 머리를 가누는 것이 가능해지고 6개월 아기는 대부분 머리를 잘 가눕니다. 가구 잡고 일어서기는 8에서 9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6개월 아기에게는 시기상 이릅니다. 문제 7. 정상 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생리적 황달이 흔하게 발생한다, 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대부분의 건강한 신생아에서 생후 첫 며칠 동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생아의 간이 아직 미숙하여 출생 전에 태아의 혈액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던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빌리루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생리적 황달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몇 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보기에서 신생아는 비타민 K가 부족하여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 직후에 비타민 K 주사를 통해 보충해 줍니다. 신생아는 저혈당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는 신생아의 에너지 저장량이 제한적이고 에너지 사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산아의 경우 간과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약물 대사 능력이 성인에 비해 비효율적입니다. 출생 시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종은 대부분 정상적이며 저절로 사라집니다. 문제 8. 신생에게 역류, 레굴기테이션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답은 식도 분문 괄약근의 부적절한 이완입니다. 신생아와 연가의 경우 이 괄약근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이완과 수축의 조절이 미숙하여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는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의 0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문제 9. 정상 신생아의 원시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보행 반사는 안아서 세웠을 때 발이 바닥에 닿으면 걷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입니다. 모로 반사는 정확하게는 신생아가 놀랐을 때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그 다음에는 안아주길 바라는 듯이 팔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반응입니다. 기반사는 신생아가 뺨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려 모유나 우유를 찾는 반사입니다. 긴장목 반사는 신생아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머리를 돌린 쪽의 팔은 곧게 펴지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러지는 현상입니다. 보행 반사는 신생아를 안아서 발이 바닥에 닿게 했을 때 걷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신생아의 발바닥 외측을 가볍게 긁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위로 향하고 다른 발가락들이 퍼지는 반응입니다. 문제 10. 출생 직후 신생아의 열 손실 예방 중 대류 기전에 속하는 간호중재는? 정답은 에어컨에서 떨어진 자리에 둔다, 입니다. 신생아는 천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쉽게 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열 손실에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기전이 있으며 간호중재는 각각의 기전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대류는 공기나 액체의 흐름을 통해 체열이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예시는 찬 공기 피하기, 에어컨 바람 차단 등입니다. 문제 11. 7개월 영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은? 정답은 삶아서 으깬 감자입니다. 땅콩은 질식 위험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설탕과 카페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 어머니가 보이지 않거나 낯선 사람을 보면 심하게 우는 8개월 연가 어머니의 올바른 행동은? 정답은 어머니가 자리를 뜰 때 영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 입니다. 8개월 연가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거나 낯선 사람을 볼 때 심하게 우는 것은 낯가림과 분리불안이라는 발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친숙한 사람과의 분리에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점진적으로 사회화 과정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은 안정적인 감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울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연가를 꽉 안아주게 한다면 아이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외출할 때 연가가 모르게 나간다면 갑작스러운 부재는 아이에게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점진적으로 아이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가가 가족 이외의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한다. 사회화는 중요한 발달 과정이며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엄마를 어머니와 분리하여 낯선 환경에 자주 노출시킨다면 급격한 변화나 강제적인 분리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아이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 13. 아니 또는 안 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18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교육할 내용은 정답은 아동에게 선택형으로 질문하게 한다 입니다. 18개월 된 아동이 아니 또는 안 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일부입니다.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부모의 지도는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동을 달래주기 위한 말을 계속하게 한다. 아동을 달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의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아동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현실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지도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문제 14. 어머니가 4세 아동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걱정할 때 간호사가 부모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부모가 정확한 발음의 언어 모델이 되어주세요입니다. 부모는 아동의 언어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동이 자연스럽게 좋은 언어 습관을 학습하고 모방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방법은 아동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발음이 정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기다리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언어 발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시키세요. 이 방법은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학습 과정을 스트레스 받는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을 할 때마다 지적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지속적인 지적은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발음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세요. 이 방법은 아동을 조건적으로 보상으로 유도하지만 이는 아동이 스스로 언어를 발달시키고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 15. 다치거나 건강 문제가 없는 12세 아동이 최근 밤에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자주 깬다고 한다. 적절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아픈 부위를 마사지하게 한다, 입니다. 12세 아동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밤에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자주 깨는 경우 성장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은 성장기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며 특히 밤에 다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나 경미한 근육통의 경우 마사지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는 부작용이 적고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의 원인이 감염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항생제 투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심각하지 않고 활동에 큰 제한이 없다면 완전한 안정을 권장하기보다는 정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이나 심각한 부상의 징후가 없는 경우 부목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응급실 방문을 권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사 방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6. 저체중임에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먹기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현실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한다. 입니다. 이는 건강한 자아 이미지를 개발하고 식이장애의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중재입니다. 신체 이미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저체중인 청소년에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건강상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 관장은 체중 감소나 식이장애 치료에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식이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관장을 권장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체중 관리나 식이장애 치료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이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안을 증가시키고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 17. 30개월 아동의 신체 사정 결과 중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정답은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다, 입니다. 30개월 된 아동의 경우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상당히 큰 것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머리둘레와 가슴둘레가 비슷하거나 가슴둘레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머리둘레가 지나치게 크면 두개 내압 증가나 다른 신경학적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복식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 패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로는 추가 검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아기의 정상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분당 70에서 110회 사이입니다. 따라서 분당 80회는 정상 범위 내에 속합니다.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복부가 볼록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입니다. 문제 18. 11개월 연가의 고막천을 측정하려 할 때 연가가 울면서 머리를 심하게 움직인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부모의 협조를 구한다. 입니다. 이 방법은 부모가 연가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천 측정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는 영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영아가 더 협조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 19. 출생 직후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항생제 안약을 점안한다. 입니다. 항생제 안약은 임신 중 어머니가 임균 감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생아가 출산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안약은 신생아의 눈에 직후 점안되어 임균성 안염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성 안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0. 수막척수류 아동의 수술 전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보기를 취해준다입니다. 수막척수류는 척수와 그 주변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선천적 결함입니다. 이 상태의 아동은 수술 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간호중재는 수막척수류 돌출부를 보호하고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수막척수류 돌출부를 압박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보기를 취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돌출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더 나은 호흡을 위해 권장될 수 있습니다. 문제 21. 만곡 교정을 위한 석고봉대 적용 직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간호중재는? 정답은 발가락의 피부색을 확인한다. 입니다. 발가락의 피부색은 순환 상태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창백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발가락이 지나치게 붉어질 경우 순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밑에 베개를 대주면 붕대가 굳는 동안 적절한 위치에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순환 상태 확인만큼 긴급한 중재는 아닙니다. 석고봉대 주위 피부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은 고봉대 주변 피부의 관리는 중요하지만 석고봉대 적용 직후에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아닙니다. 석고봉대의 주기적인 교환을 부모에게 교육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리에 해당하며 석고봉대 적용 직후의 긴급한 중재는 아닙니다. 문제 22. 일정 기간 아동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 및 음료수의 종류와 양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영양평가 방법은? 정답은 식사일지입니다. 식사일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아동이 먹는 모든 식품과 음료, 그 양, 섭취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식습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질량 지수 BMI는 체중과 키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수치로 영양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실제 섭취하는 식품과 음료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선호식품 조사는 개인이 선호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지만 실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이나 종류를 직접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식품을 섭취한 빈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섭취하는 식품의 정확한 양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24시간 섭취 음식 기억법은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과 음료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짧은 기간 동안의 섭취를 평가할 수 있지만 식사일지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의 섭취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23. 최근 2-3일 동안 하루에 4-5회 구토를 하고 체중이 92kg에서 8.7kg으로 감소한 10개월 영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정답은 소변량입니다. 소변량은 탈수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로 소변량의 감소는 체내 수분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탈수는 소변량의 변화, 피부 탄력의 감소, 점막의 건조, 눈에 움푹 들어감, 소폰타넬의 함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키는 중요한 성장 지표이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와 구토 증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머리둘레는 연가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지만 단기간 내 체중 감소와 구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복부둘레의 변화는 특정 건강 상태를 시사할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체중 감소와 구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4. 다음 6세 아동에게 예측되는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최근 잦은 상기도 감염, 3일 전부터 잦은 코피와 창백한 얼굴, 1주 전부터 양쪽 다리에 점상 출혈,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9.0 GDL, 혈소판 15,000ml. 정답은 골수흡인입니다. 예측되는 질병은 혈액학적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잦은 상기도 감염, 코피, 창백한 얼굴, 양쪽 다리의 점상 출혈 및 현저히 낮은 혈소판 수치와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혈소판 감소증, 빈혈, 가능한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골수흡인 검사는 골수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혈액 질환의 진단, 특히 백혈병이나 다른 혈액학적 장애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골수 검사는 혈소판 감소증, 빈혈, 백혈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 질환의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문제 25. 6세 아동 부모가 아동의 편도가 큰 것을 걱정하여 간호사가 사정한 결과 발적과 염증 증상은 없고 양쪽의 편도가 커져 있음을 확인했다. 간호사가 부모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이 시기에 아동은 편도가 큰 경우가 흔합니다. 입니다. 6세 아동의 편도가 커져 있지만 발적과 염증 증상이 없는 경우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린 아동에서 편도 조직은 활발하게 면역 활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편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편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적이나 염증과 같은 감염의 명확한 징후가 없다면 약물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염증이나 감염의 징후가 없고 아동이 반복적인 편도염이나 호흡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한 편도절 제술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발적이나 염증이 없다면 급성 편도염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편도 크기와 면역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편도는 면역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그 크기가 면역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26. 우혈 신부전 아동의 디곡신 투여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투여 전 심장 박동수를 확인한다, 입니다. 디곡신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우혈 신부전이 있는 아동에게 종종 처방됩니다. 디곡신을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약물의 올바른 용량과 투여 전 아동의 심박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곡신은 치료적 범위가 좁고 과량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여 전에는 반드시 아동의 심박수를 확인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심장 박동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여 후 구도를 하면 즉시 약을 다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디곡신과 같은 약물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와 상호작용함으로 쓴 맛을 줄이기 위해 약을 과일 주스에 섞어주면 안 됩니다. 약물 투여를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 27. 잦은 코피와 잇몸 출혈, 외상이 없는 멍든 다리 등의 증상이 있는 5세 아동의 체혈 후 간호중재는? 정답은 체혈 부위를 10분 이상 누른다, 입니다. 체혈 후 간호중재의 주요 목표는 체혈 부위의 출혈을 멈추고 혈종 형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잦은 아동의 경우, 특히 출혈을 멈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혈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출혈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혈 부위의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체혈 직후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헤파린은 한근고제로, 체혈 후 간호중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혈 직후에는 해당 부위를 가만히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활발한 운동은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8. 최근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진단받은 7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행동 중 재교육이 필요한 것은? 정답은 스포츠 활동을 제한한다, 입니다. 일형 당뇨병이 있는 어린이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당 관리 계획에 따라 운동 전후의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재교육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문제 29. 연가의 기저귀발진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발진 부위를 공기에 노출시켜 건조한다, 입니다. 기저귀 발진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공기가 통하도록 하여 발진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것은 발진 부위의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자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와 같은 강력한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연가의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며 발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우더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연가가 이를 흡입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파우더 사용은 특히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0. 청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행동은? 정답은 생후 16개월경 말보다는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반응한다, 입니다. 청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언어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거나 비언어적 표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이해하거나 반응하기보다는 손짓, 표정, 행동 등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31. 관절통, 관절부종, 열, 쇠약감을 호소하는 8세 아동이 적혈구 침강 속도와 류마티스 인자에 대한 혈액 검사를 받았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관절에 온찜질을 한다, 입니다. 온찜질은 관절 부위의 통증과 경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염증과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대한 초기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나 질병을 수정하는 류마티스 약물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강력한 진통제는 매우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제 32. 100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소량씩 자주 식사를 제공한다, 입니다. 100일에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아닌 항생제가 치료에 사용됩니다. 100일해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심한 기침 발작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량씩 자주 식사를 제공합니다. 100일의 백신은 1년의 접종으로 이루어지며
일생 동안 주기적인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100일에는 질병의 초기 단계, 특히 기침이 시작되고 처음 1~2주 동안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회복기에는 전염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문제 33. 오한, 발열, 구토,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며 하얀 딸기 모양의 혀가 관찰되는 3세 아동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항생제를 10에서 14일간 먹인다, 입니다. 하얀 딸기 모양의 혀는 연쇄국균 인두염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쇄국균 인두염의 표준 치료는 항생제입니다. 보통 항생제는 10일 동안 처방되며 이는 감염을 치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후통이 있는 아동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삼키기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는 인후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레몬주스와 같은 산성 음료는 인후의 자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쇄국균 인두염의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것은 표준 접근법이 아닙니다. 항생제가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연쇄국균 인두염 환자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 이내에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어집니다. 문제 34. 조혈세포 이식을 받고 2주가 지난 6세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은? 정답은 밀봉된 통조림입니다. 조혈세포 이식 후 환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린 과일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므로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봉된 통조림 음식은 멸균 과정을 거쳤으므로 세균이나 다른 병원체로부터 안전합니다. 신선한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조혈세포 이식 후 초기에는 면역체계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은 채소도 신선한 과일과 마찬가지로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에게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겉만 살짝 구운 소고기, 겉만 구운 음식은 내부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5. 임종이 임박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어머니가 아동 옆에서 함께 있도록 한다. 입니다. 임종 과정에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아동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